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제33회 관세혈표 및 상포막, 33회 관세사 2차, 예, 관세혈표 및 상포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시험 보신 분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예,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관세혈표 및 상포막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이시죠? 전부. 네. 어떠셨나요? 시험? 예, 제가 봤을 때 많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 그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해설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해설서에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 부분이 그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비중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그 수업 목적성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관세법 및 상포막이라는 그 법령, 그죠? 관세법의 별표로 있는 법령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그죠? 어떤 수험생이라도 뭐 주기정과 호의 용어를 100% 암기하시고 100% 이해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을 두고 그 고시에 있는 그 내용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출제된다는 것은 사실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렇게 법령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거기에서 그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강평도 그렇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뭐 물품에 실제로 이렇게 물품이 주어지고 그 품목 분류를 하시오 이렇게 약간 실무적인 문제. 하지만 어렵지는 않았죠. 뭐 이렇게 스티치 수에 따라서 주기적만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운 뭐 품목 분류 사례는 아니었지만 약간 이슈가 되는 그런 그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올해는 이제 그런 문제가 전혀 출제가 안 됐죠. 그런 문제 출제가 안 됐고 주기정과 호의 용어만 그 잘 알고 계시면 뭐 쓰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물론 이제 문제 1번 50점짜리 문제에서 그 통칙 2번하고 3번의 그 예시물품, 그렇죠. 요것만 그렇죠. 그 해설서에 있는 예시물품을 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정확히 쓰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약간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는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 그 시간에 물론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해설서에 있는 예시물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떤 교재는 그 해설서에 있는 그 예시물품이 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해설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100% 교재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방대한 분량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통칙 2하고 통칙 3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계신 분이라면 관련된 그 물품을 얼마든지 생각을 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소명 세트라든지, 그렇죠? 뭐 어떤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이 섞일 수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수업 시간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물품들을 써주셔도 채점위원들이 0점을 주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HS 해설서에 있는 꼭 예시물품을 쓰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의구심이 듭니다. 꼭 굳이 그렇죠? 해설서에 있는 내용 문제를 꼭 써야 되나?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규정을 통칙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렇죠? 수험생이 정확하게 공부를 했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드시 해설서에 있는 문제를 쓰라고 했으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번 문제를 보실게요. 50점짜리 문제. 관세일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대해서 이제 50점짜리가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뭐 예상 못한다는 의견이 뭐 많더라고요. 그렇죠? 통칙에서 다시 50점이 나올 거라고는. 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적용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 공부 충분히 하신 분이라면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점짜리 배점이긴 하지만 통칙 1호가 최우선 적용 원칙이죠. 그렇죠?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호와 주의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이제 고려가 돼야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물품은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물품들은 통칙 제1호에 따라서 대부분 다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칙 2호부터 4호까지는 순차적인 적용 원칙이죠. 예, 순차적인 적용 원칙이고 종속적인 적용 원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칙 제1호에 따라서 분류가 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은 통칙 2호 또는 통칙 3호, 통칙 4호를 순차 적용을 해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칙 5호하고 6호는 어떤 거죠? 뭐라고 표현하죠? 보완적인, 그렇죠? 보완적인 적용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통칙 5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통칙 5호가 이제 케이스나 용기류, 포장재료나 포장용기류의 분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포장재료나 포장용기, 그 해당되는 물품에만 그 통칙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통칙 5호 보시면은 앞에 내용을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통칙 1호부터 4호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포장재료나 포장재료나 뭐 그런 케이스류라든지 그런 물품들은 통칙 제5호를 적용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랑은 관계없이 포장재료라든지, 그렇죠. 그런 뭐 케이스라든지 그런 물품들은 통칙 제5호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칙 제6호는 뭐죠? 마찬가지로 예, 소호를 분류하는 원칙인 거죠. 소호를 분류하는 원칙. 그래서 실제로 뭐 품목 분류 이제 실무에 가셔서 품목 분류 의견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그 품목 분류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그 의견을 보시면 모든 품목 분류는 우리나라는 10단위니까 10단위까지 품목 분류를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품목 분류를 결정한 통칙을 서술할 때 보통 통칙 제1호 및 뭐 6호에 의해서 뭐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번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소호를 무조건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칙 6호는 어떻게 보면 품목 분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품목 분류를 할 때 무조건 쓰이겠죠. 그렇죠? 소호를 무조건 결정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칙 제6호도 뭐 순서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순서랑은 관계없이 소호의 결정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보완적인 적용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통칙 제1호가 이제 최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원칙이고요. 2호부터 4호까지가 순차적인 종속적인 적용 원칙이고 5호와 6호는 보완적인 적용 원칙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을 요약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얼마나 요약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뭐 의구심이 듣긴 하셨겠지만 이 정도의 난이도에서 그렇게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통칙 제1호부터 6호까지 하나라도 더 쓰고 싶으셔서 그렇죠. 하나라도 더 쓰고 싶으셔서 막 안절부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예, 통칙 제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을 지금 강평 시간에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칙 2호 가목하고 나목의 분류원칙을 설명을 하고 예시물품을 한 개씩 쓰시오. 근데 HS 해설서에 있는 예시물품을 쓰라고 했네요. HS 해설서에 있는 물품. 통칙 2호는 뭐죠? 통칙 2호. 예. 미완성, 불완전, 미조립 분해 물품이죠. 그렇죠? 미완성, 불완전, 미조립 분해 물품이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 그 해당 호에 분류하는 원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간 어떤 호의 범위를 약간 확대하는 그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호의 용어에서 뭐 혼합이나 복합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그런 호에는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통칙 2호의 가목과 나목의 분류 원칙을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시물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각자 공부하신 교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공부하신 교재의 각 해설서에 나와 있는 예시물품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뭐 잘 쓰셨겠지만, 그런 예시물품이 정리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었거나, 약간 뭐 다른 것들과 같이 있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통칙 2의 가는 이제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잖아요. 통칙 2의 가가.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 물품이죠. 요거는 이제 반가공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해설서에 실제로 나와 있는 게 반가공품이에요. 그렇죠? 반가공품인데, 반가공품에서도 뭐가 나와 있죠? 보시면, 페트병, 그렇죠? 생수통, 그게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생수통을 만들기 위한 플라스틱, 뭐라고 할까요? 반가공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뚫려 있고, 밑에는 막혀 있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 실제로 이제 생수에 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모양을 성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수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가공을 하면
완전한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물품인 경우에는 반가공품으로 판단을 해서 완전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시 물품이 해설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조리 분해 물품, 미조리 분해 가기 전에 통칙 2의 그 불완전 미완성 물품 중에 또 이제 해설서에 어떤 물품들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16부, 61류, 62류, 86, 87류, 90류의 총설에 이러한 물품들이 예시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총설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에 안 실려 있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총설, 해설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교재에서 다 실 수 없기 때문에 16부면 뭐 기계잖아요. 그렇죠? 기계잖아요. 그래서 그 미완성의 기계죠.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기계면 완전하거나 완성된 기계의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 그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안 봐도 그렇죠? 안 봐도 내용이 딱 예상이 되죠. 그렇죠? 61류, 61류는 의류죠. 그렇죠? 의류니까 마찬가지로 미완성이나 불완전 의류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죠? 완전한 그 의류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 해당 의류에 분류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86류, 86류 차량류도 운송기계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90류의 그런 정밀기계류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조리 분해 물품은 이제 미조리 분해 물품은 해설서에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라스틱의 그 생수통 같은 그런 구체적인 물품이 예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조리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 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해서 구성료에서 고정장치 또는 예를 들면 리베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 방법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 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된다. 라는 표현이 있고, 앞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예시 물품으로서 16부, 그죠? 미조립의 기계겠죠. 그죠? 미조립이나 분해된 기계겠죠. 미조립의 기계 또는 44류의 미조립이나 분해된 목제품이겠네요. 그죠? 미조립이나 분해된 목제품. 그 다음에 86류, 87류의 미조립이나 분해된 운송기기겠죠. 이런 물품들 89류도 있고요. 이런 물품들이 총설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미조립이나 분해된 물품이라도 하더라도 그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셨고 마지막 목차를 보시면 통칙 3호, 통칙 2호의 나번호는 제가 띄워없네요. 통칙 2번의 나번호 보시겠습니다. 통칙 2번 나는 뭐죠? 재료나 물질, 그렇죠? 어떤 재료나 물질에는 다른 재료나 물질이 섞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재료나 물질로 된 물품에는 그 해당 재료가 전부나 일부로 된 물품이 같이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설서에 있는 그 예시를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0507호의 아이보리, 4503호의 천연 코르크 제품.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죠. 그래서 아이보리라 하면 어떤 특정한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재료. 그리고 4503의 천연의 코르크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로 된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재료나 어떤 재료로 된 물품에는 다른 재료가 섞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재료가 섞일 수도 있고, 다른 해당 재료로 된 물품의 일부가 구성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의 용어 같은 데서 혼 복합을 금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설서에 있는 게 어떤 예시가 있냐면 15035에 보시면 라드유인데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라드유, 이 제15035에 해당되는 라드유가 주재료고, 그렇죠? 그 주재료에 다른 어떤 재료가 섞이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통칙 2호의 나호에 따라서 다른 재료가 섞여도 라드유에 분리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죠? 라드유는 그 호의 용어에서 혼복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칙 1에 의거해서 다른 재료나 물질이 섞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 정도네요. 통칙 2의 나의 예시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통칙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칙 3은 결국에는 이제 둘 이상의 호에, 그렇죠?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분류 원칙이죠. 그래서 다번 빼고 가목하고 나목의 분류 원칙을 설명하고 예시물품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예, 감옥은 뭐 협의 품목 우선 분류 원칙이고요. 그렇죠? 남옥은 예, 본질적 특성의 분류 원칙인 거죠. 그래서 감옥 협의의 물품은 이거는 쉽잖아요. 그렇죠? 예, 이야기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시물품을 보시면 해설서에 있는 예시물품이 면도기, 그렇죠? 전기 면도기가 있네요. 전기 면도기. 그래서 전기 면도기하고 이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지식의 전동 공구가 분류되는 8465 또는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8509에 분류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어디죠? 85105. 그렇죠? 제 85105에 그 전동기를 자장한 면도기, 이발기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분류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 이상의 호에 분류 가능한 물품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있다면 거기다 우선적으로 분류를 하라는 예, 분류 원칙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바닥에 까는 그 양탄자들, 그렇죠? 그게 자동차 부속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57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 깔개로 볼 것인지, 예, 그거를 분류를 할 때 57류로 분류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이 또 이제 안전유리 같은 것들, 그렇죠? 항공기나 자동차에 끼우는 그런 안전유리를, 항공기의 부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70류에 있는 그 안전유리로 볼 것인지, 예.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칙 3에 나는 본질적 특성에 의한 분류 원칙이죠. 그렇죠? 혼합물, 서로 상이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소매용 세트, 요 네 가지에 해당되는 분류 원칙이고요. 어떤 예시물품이 있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이한 구성 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의 예시를 보면, 예, 제가 이제 요거 수업 시간에도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있죠.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 그죠?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 선반, 이런 거, 그죠? 요게 서로 상이한 구성 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인 거죠, 그죠? 예, 나무하고 다른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된 양념통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복합물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그 분류를 할 때 본질적 특성에 의해서, 그리고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 성질 수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구성재료 역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매를 위해서 세트로 한 물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사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죠?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뭐 샌드위치 같은 것들, 그렇죠? 샌드위치하고 프렌치 후라이하고 같이 이제 세트로 했을 때 샌드위치로 분류한다라든지 스파게티 재료들, 그렇죠? 스파게티 재료, 면이라든지 소스라든지 치즈가루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했을 경우에 통칙 3나를 적용하는 소명 세트가 맞고요, 그렇죠? 맞고 본질적 특성에 따라서 제1902호에 분류를 해야 되죠. 예,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헤어 클리퍼의 사례라든지 뭐 제도 기구 세트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있죠. 예, 이런 사례들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통칙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통칙 3에 대한 사례 물품 하나 정도는 기억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써주셨으면 되는 문제고, 통칙 2에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재료나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원칙들도 해설서에 있는 거 생각 안 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재료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 재료. 물론 그 특정 재료에 이제 혼합이나 복합을 만약에 금지하고 있다면 낭패겠지만,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죠? 어떤 재료나 물질 아무거나 하나 생각하시고 그 재료 물질에는 다른 재료가 약간 섞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우유에 칼슘이 약간 섞일 수도 있다든지 그런 거.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사실 뭐 별다른 쟁점이 없어요. 그렇죠? 예, 평이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평이에요. 그래서 64류, 예, 신발이 나왔네요. 신발류 주기정이네요. 주기정 4호하고 1호를 쓰는 건데, 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가피와, 그렇죠? 가피나 바깥바닥의 재료를 결정하는, 그렇죠? 예, 결정하는 주기정. 가피는 이제 외부 표면적의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요.
바닥은 접지 않은 면이 가장 넓은 면에, 그렇죠? 재료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고려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시험은 좀 평이했어요. 그렇죠? 주기정을 그대로 쓰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좀 정확하게 서술을 했느냐. 그게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피나 바깥바닥의 재료 요 주기정을 쓸 때 뭐 저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채점을 해보면 정말 필요한 말만 딱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외부 표면적에 따라서 또는 뭐 접지 않은 면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주기정은 뭐 그런 고려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식품이라든지 버클이라든지 아일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렇죠? 바깥바닥에서 그런 뭐 골프화나 이런데 축구화나 이런데 있는 스파이크라든지 옷이라든지 프로텍터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느냐 못 써주셨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별력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외되는 물품도 마찬가지죠. 제외되는 물품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다 쓰셨느냐 하나로도 못 쓰셨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채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채점이 문제가 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잔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약간 이거는 예외가 없이 딱 채점이 딱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제외 물품 6개. 그렇죠? 그리고 가피와 바깥바닥의 재료 결정. 그래서 제외 물품 6개 중에 하나로도 못 쓰면 감점이 바로바로 되는 거죠. 약간 쉬워 보이면서도 잔인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내용을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관세회표 11부 총설에 대해서 11부가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11부에 관한 다음 물품에 답하시오. 관세회표 11부 주 2호의 과목과 주 2호 다목의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주 2호의 남옥인가요? 남옥인가요? 네. 주 2호의 남옥하고 주 2호의 다목에 대해서 가하고 남옥이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 그 화면에 지금 다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목하고 남옥이네요. 그죠? 가목하고 남옥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주규정 몇 번을 써라. 이거는 사실 되게 좀 잔인한 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쓰라라는 게, 어떤 내용의 주규정을 쓰라라는 게 아니라, 뭐 11부 주규정 4, 5를 쓰시오. 뭐, 몇 류의 주규정 몇 번 쓰시오. 어려운, 사실 몇 번까지 저희가 기억은 잘 안 나잖아요. 주규정 몇 번이었는지.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당황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런 거는 바로 그 다음 목차에서, 어떤 주규정인 거구나를 바로 유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당황하시다 보면, 저기서 막 당황을 해서 막 실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가로 2번의 목차를 보시면 가로 1번에서 뭘 물어보는구나 라는 거를 감을 딱 잡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방섬유, 그렇죠? 여러 가지 섬유 재료가 혼합된 섬유 물품의 분류 기준을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따로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56에서 55류하고 5809, 5025 이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최대 중량인 거죠.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섬유로 분류를 하고, 없을 경우에 마지막 거로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돼야 되는 요소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할 때 고려돼야 되는 요소가 주 2호 남옥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예, 가로 2번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4가지 섬유로 직물을 직조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예. 인조섬유 2개 있네요. 그렇죠? 인조섬유 54류, 55류. 인조섬유 2개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51류 2개. 이렇게 있네요. 동그라미 1번. 위직물이 관세회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규정 중 몇 톤인지 쓰시오. 이거 못 쓰신 분 계신가요? 예, 만약에 가로 1번에서 당황하셨으면 동그라미 1번도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가로 1번에서 당황하셨으면. 예. 통칙 몇 번이죠? 통칙 1번이죠, 1번. 예. 바로 가로 1번이 통칙 1번이잖아요. 그렇죠? 가로 1번에서 분류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규정 11부 주규정 2호. 예, 그래서 이거는 통칙 막 섞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이거 막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될 가능성으로 봐서 통칙 3호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11부 주규정 2번에서 혼방섬유의 분류 기준을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통칙 1호에 의한
분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위 직물이 분류되는 호를 쓰시오. 호를 쓰시오. 예, 호를 결정하기 전에 뭐를 결정해야 되죠, 먼저? 그렇죠? 호를 결정하기 전에 류를 먼저 결정하라고 주기정 2번, 나번에 가로 4번에서, 그죠? 가로, 그죠? 가로 4번이 아니고, 가로 2번인가요? 예, 가로 2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방섬유의 물품을 분류할 때는 먼저 그 11부 주기정 2호에서 설명한 바에 설명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54류, 55류가 있고요. 51류 두 개가 있는데 54류랑 55류는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를 보죠. 그렇죠? 그래서 54류, 55류를 합치면 50%예요. 그렇죠? 그리고 51류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합치면 50%.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렇죠? 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똑같고, 그죠? 54류, 55류는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보니까, 54류, 55류로 인조섬유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천연섬유하고 인조섬유가 둘이 붙은 거였죠. 천연섬유 50%하고 인조섬유 50%가 붙은 겁니다. 54류, 55류. 그러면 이제 최대 중량, 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류를 결정하는데, 최대 중량이 어디죠? 최대 중량? 예? 5407? 5407호인가요? 그렇죠. 5407호죠. 그렇죠? 최대 중량. 그러니까 류를 결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호를 결정할 때, 왜 5407호죠, 근데? 그렇죠. 예. 예, 5407호가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기정 2호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별로 어려운 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별로 어려운 기준은 아니에요. 예, 류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 중량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제 4번으로 넘어가실게요. 84류는 84715의 자동자료 처리기계 분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물품이 분리되어서 제시되는 경우에 주기정 5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서 84715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이 그대로. 예. 예, 요것도 84류 주기정 5번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주기정 5번에서 가번부터 마번까지 주기정 5호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라번에 해당되는 걸 쓰는 거죠. 그렇죠? 라번에 보시면 어떠한 자동자료 처리 시스템 컴퓨터는 단위기기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단위기기들이 중요한데 어떠한 기기들은 같이 분류되면 자동자료 처리 기계랑 같이 분류하고요. 그렇죠? 따로 분류돼도, 따로 제시가 돼도 같이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어떤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근데 어떤 물품들은 분리돼서 제시되는 경우라면 그 단위기기의 요건들을 말하고 있는 주기정 5호의 다목인가요? 그거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른 호로 분류해야 돼요. 84715가 아닌 다른 각각 개별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돼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품들이냐면 인쇄기, 복사기, 팩시밀리 같은 거죠. 그렇죠? 인쇄기, 복사기, 팩시밀리,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모니터라든지 그렇죠? 확성기, 마이크로폰이라든지 유무선 송수신기 이런 물품들이죠. 이런 물품들은 별도로 분리돼서 제시되는 경우에는 84715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특혜된 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특혜된 호에 분류하라고 주기정 5호 라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물품들, 이거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다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앞글자 따서 하셨던, 어떤 암기식을 해서 하셨던, 공부하신 다 요령이 있으실 테니까 그 요령에 따라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균질화된 물품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 균질화랑 관련된 규정은 너무 많이 보시고, 그쵸?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재료 같은 것들이. 그렇죠? 약간 뭐 이렇게 용어들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20류하고 21류하고 16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에 보시면 소호주 2005의 분류 규정을 설명하셔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찍었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20류에 있는 2005, 105, 그렇죠? 2005, 105. 그 균질한 채소죠. 그렇죠? 균질한 채소란 유아용 식이용법령으로 채소를 균질한 조제품으로서 쭉 나가죠. 그렇죠? 쭉 나갑니다. 뒤에 내용은 똑같죠. 그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시면 소주와 21류 주기정 3호의 균질한 혼합 조제 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기본 재료의 종류를 쓰시오. 요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것들이 16류가 이제 그 소세지, 육, 설육, 피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품들인데 균질한 조제품이죠. 그렇죠? 16025에서 16010에서 균질한 조제품이란 육이나 설이나 피입니다. 그렇죠? 육설피입니다. 육설피. 육이나 설육피. 그 다음에 200710호죠. 그렇죠? 200710호는 균질한 조제품이에요. 그렇죠? 이게 약간 그렇죠? 왜냐하면 200510에서는 그 채소잖아요. 채소. 그래서 균질한 채소 이렇게 나가는데 200710호는 과실이에요. 재료가. 그렇죠? 근데 균질한 과실이 아니라 균질한 조제품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재료가 기본 재료 과실입니다. 과실. 그렇죠? 200710호. 그 다음에 21045. 21045는 균질한 뭐죠? 혼합 조제 식료품입니다. 그렇죠? 혼합 조제 식료품. 혼합 조제 식료품이란 재료가 육어 채과견이에요. 그렇죠? 앞글자 따면은 육어 채과견. 그렇죠? 육류, 어류, 채소, 과실, 견과류. 그렇죠? 육류, 어류, 채소, 과실, 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 중에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거죠. 그렇죠? 그게 재료인 겁니다. 그렇죠? 육어 채과견만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육어 채과견만 쓰시면 안 되고 육류, 어류, 채소, 과실, 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 중에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거. 예, 거기까지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 재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마지막 문제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기정 6번에서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에 관한 주기정 중에 주기정 4호의 공중업체의 분류 규정하고 1차 제품 형태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공중업체의 그 분류 기준은 뭐 주기정 4번인가요? 그렇죠? 39류 주기정 4번. 4번 써주시면 되는 거고, 1차 제품은 39류 주기정 6번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공중업체가 뭔지, 뭐 공중업체가 뭔지, 단중업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뭐 강평 시간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그 주기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하셨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지는 그런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평은 뭐 이 정도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관세표현 상품화 올해 그 평이 어떻게 보면 평이하지만 평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설서는 사실 어디까지나 뭐 변별력을 주려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설서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관세표만 10년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보시면은 몇천 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뭐 그렇죠? 저희가 관세표면 상품만 공부할 것 그것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해설서 부분은 뭐 출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령, 그렇죠? 관세표의 별표에 있는 주와 통칙과 호의 용어, 그렇죠? 요 세 가지 이거를 그 얼마나 기본을 충실하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올해 시험은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설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아, 그 부분이요? 아니요, 그거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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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피, 그러니까 64료 말씀하신 거죠? 예, 가피, 예. 아, 예, 예.
예, 제가 요거 이제 제가 사실 강의할 때는 다 쓰라고 말씀드려요.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이제 3916 1차 제품이다. 1차 제품에 대해서 정의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제품과 관련된 주기정이 두 개인가 더 있어요. 39류에. 그쵸? 뭐 1차 제품 형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면 1절에 분류해야 된다. 그런 내용. 그런 것까지 다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연상을 하라고, 연상을 해서 관련된 것들을 다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수업 목적으로는 사실 주기정 3호까지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어떤 걸 물어보는지 문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정 3호를 써야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주기정 3호가 이제 고무하고 플라스틱, 가죽, 예, 그죠? 예, 그거에 그 범위를 이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죠? 안 쓰는 것보다는, 그죠?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자체, 주기정 4번 자체에 주 3을 전제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정 3, 저도 사실 간단하게 해설, 프린트를 만들었는데 여기 주기정 3번을 제가 포함시켰어요. 예, 같이 쓰시라고. 아까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주기정 3호를 같이 쓰시라고 이렇게 다시 포함을 시켜놓긴 했습니다. 근데 안 쓰셨다고 해도 너무 자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1번 문제. 예. 자, 2번이랑 3번의 통칙 설명할까요? 통칙 2번하고 3번의 통칙 설명, 2호하고 3호 네. 설명하는 거요? 예. 물론식 설명을 하고 했는데. 네네. 2, 3번 목차 기술할 때 통칙 내용을 똑같이 우선 쓰는 게 네네. 필요했을지.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제 가로 1번에서 이미 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잖아요. 요약을 하라고 해서 예, 그렇죠. 1에서 요약을 했는데 예. 2, 3에서 그 예. 설명 들어가기 전에 네네. 통칙 내용을 우선 똑같이 쓰고 들어갔어야 되는지. 그렇죠. 이제 요게 사실 50점짜리 분량이 20점짜리 목차잖아요. 그렇죠? 20점짜리 목차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답안 연습하실 때 많이 연습하셨겠지만 이렇게 약간 형식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목차 이렇게 나누고 깔끔하게 쓰시는 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분류원칙을 설명하고라는 딱 주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 1번에서는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2번에서 정확하게 쓰라 이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하라면 원문을 예. 쓰라는 거예요. 원문도 쓰고 또 원문은 기본적으로 써 주셔야 되겠죠. 법령에 있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라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약간 좀 부연 설명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채점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그 텍스트를 외운 것이냐, 아니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문을 똑같이 안 쓰고 예. 설명만 해서 분량을 다 채웠거든요. 아, 원말 똑같이 안 쓰시고요. 예. 네, 문장을 뽑아서 설명하는 식으로만 적어서 예. 이렇게 분량 한 800페이지 쓰긴 썼는데 예. 그 원문을 안 쓴 게 되게 감점에 글쎄요. 뭐 채점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채점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해설을 이제 원문을 안 쓰시고 해설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 해설에 원문의 내용이 다 포함이 제대로 돼 있다면 제 생각엔 크게 감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그러니까 이 주기정을 이해하시고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설명을 해주셨다면 그 설명 안에 그 원문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면 굳이 뭐 감점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감점을 줄 거라고 하면 정확하게 문제도 그렇게 내야죠. 출제를. 그렇죠. 원문을 쓰고 법령을 쓰시고 법령에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야겠죠. 근데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요. 질문 더 이상 없으신 거면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